10월 28일 촛불행동 대표 김민웅은 자신의 SNS에 북한의 핵 보유를 담대한 자주라 부르며 북한이 미국 주도의 세계 정세를 뒤흔든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그 위상을 한반도 전체의 전략자산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주장들은 현실을 외면한 비약이자 궤변일 뿐입니다. 우선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부터 틀렸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세계 질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혁신이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반도 불안을 심화시킨 파괴적 사건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중심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위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목을 끄는 것과 역사를 주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담대한 자주라는 미화입니다. 자주는 외세의 지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길을 걷는다는 뜻이지만 그것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핵 개발은 주민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군사적 선택이자 경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한 결정입니다. 국민의 삶과 자유가 없는 자주는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 능력을 한반도 전체의 전략 자산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북한의 핵은 남한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위협하는 무기이며 평화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불안정의 근원입니다. 핵 보유가 민족 공조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핵은 자산이 아니라 공동 파멸의 위험물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한다고 해서 북한이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올랐다는 해석도 왜곡입니다. 미국의 접근은 존중이 아니라 억제와 관리 전략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제재 대상이며 국제 질서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의 불안 요소로 존재할 뿐입니다. 주권 국가의 존엄성을 강조한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의 존엄은 국민의 권리와 복지가 실현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인권이 억압되고 굶주림이 일상인 체제에서 핵무장은 자주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의 방패일 뿐입니다. 북핵을 자주로 미화하는 언어는 위험합니다. 독재자의 공포를 이유로 만들어진 조잡한 핵무기는 담대할 수도 평화를 불러올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의 목숨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북한 인민의 삶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와, 어느덧 11월이네. 네네네. 진짜 이제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슬슬 이제 그 연말, 우리도 연말 결산 준비해야 되지 않나 또 올해. 할 거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제 인트로에 뭐 지난주에도 김인웅 이야기 좀 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네, 그렇죠. 그랬었죠. 이번 주 하도 이게 어이가 없는 글을 쌀질러 놔가지고 드디어 우리 인트로에까지 언급되는 그런 수준까지 왔어요. 쾌거. 네. 쾌거인가? 이 인간이 이제 10월 28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거 많이들 보셨겠지만 또 혹시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글을 썼어요. 성사 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왔던 세계 정세의 이른바 게임 체인저는 이제 명확히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일단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게임 체인저라는 게 이제 뭐 군사 용어에서 유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아무튼 군사 용어적으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보면 이제 판도를 뒤집는 대세인 판도를 뒤집는 어떤 그런 새롭게 나타난 요소를 가지고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인트로에도 적었습니다만 뭐 이제 좀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것들이 개념들이 등장했을 때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한다.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게 부정적 혹은 굉장히 좀 놀림거리로 전락한 면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그 우크라이나전 관련한 보도, 특히 국내에서 보도 형태를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에 이제 이런저런 그 주변국들이 이제 그 원조하는 무기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뭐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다 이러고 이제 게임 체인저를 굉장히 남발하는 보도 행태를 많이 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마치 기자들이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를 어제 배워가지고 막 써먹고 싶어서 난리 난 것처럼 게임 체인저라는 그 말 자체를 사실은 아무데나 함부로 붙일 게 아닌데 막 함부로 써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이제 주변국들이 원조한 무기들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냐면 그런 무기는 없어요.
연락이 이제 그 비웃음만 사고 이제 조롱거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는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의미나 어떤 이 의의를 부풀려 가지고 굉장히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또 비꼬는 의미로 야 저게 게임 체인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되는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김민웅의 용법은 후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북한 묘술로 쓴 건 아닐 거 아니야.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북한이 세계를 주도한다 이런 의미로 쓴 건데 뭐 이미 인트로골에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말이 되는 진짜 말이야 방구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문이 막혀? 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참 더럽게도 못하는 거죠. 뭐 지금이 그러니까 정말 김민웅 교수의 말대로 네. 교수야 이 사람? 교수야. 경희대인가 어디야 그 교수야. 학생들 불쌍하다. 뭐 별 의미 없습니다. 뭐 교수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주장은 미국이 세계 정세를 이렇게 주도해 왔는데 북한이 딱 핵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걸 무너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정도 돼야 게임 체인저지. 그렇지,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 주도에서 북한 주도로 세계 질서가 재편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미국이 무너졌다. 네. 미국이 이제 아무런 힘을 못 쓰지 못한다. 그 정도는 돼야 게임 체인저인데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북한이 막 트럼프가 뭐 김정은 좀 만나고 싶다 이거 립 서비스 좀 한 거 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이제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인가? 네네. 제목의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네네. 그 영화에서 보면 좀 북한을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위협 국가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영화 감독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고 그 감독 작품들이 대체로 좀 리얼리티가 높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는 편이었는데 그 영화는 굉장히 저는 낮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설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 거기서 이제 뭐 그 영화에서 보면 북한이 미사일 쐈는지 중국이 미사일 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 대응 전략 썼는데 실패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 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일단. 왜냐면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미국이 막는 수단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 그 영화에서는 한 가지 실패하니까 그냥 끝자는 것처럼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는 한 4-5가지 됩니다. 단계별로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단계들이 다 실패했을 때 영화에서 벌어진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영화는 이제 극적인 연출이 필요하니까 뭐 예를 들어 4-5단계 다 실패한 거 다 보여주고 있으면 영화 러닝타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텐션이 늘어지기 때문에 그걸 축소한 것 같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억지스러웠다. 저는 이제 그 단계를 대략 알고 있으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어거지식으로 상황을 몰아붙여가지고 상황극을 연출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김민웅이 그 영화를 봤다고 치면은 북한이 게임 체인저가 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쥐뿔도 모르니까 보고 그냥 막 감동받을 수도 있는 거지. 저는 그 영화 보고 필 받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갑자기 쓴 걸 보니까. 네. 무식하다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제 뭐 미국이 뭐 북한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미국이 바라고 있다고 해서 저는 트럼프가 바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노벨 평화상 타보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말고는 난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뭐 아무튼 이런 상황을 이 상황이 이제 북한 주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담대한 자주다 이렇게 이제 김민웅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 과정이 어땠는지 다 지켜봤잖아 그동안에. 그 막 고난의 행군 기간 지나고 그러면서 뭐 인민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네. 뭐 굶주리면 뭐 아이를 잡아 먹었네, 아이를 팔아 먹었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직 온갖 흉흉한 얘기 다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그 나라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못 살겠다고 그런 거 다 외면하고 이걸 담대한 자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박정희부터 인정하라고. 그럼 박정희부터 인정해야지 맞지. 박정희야말로 위대한. 받들어 부셔야지. 그렇지 위대하지. 담대한 자주를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걸 한반도 전체의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김민웅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북한이 자기들 핵미사일 중국에 날릴까요? 그런 일도 없잖아. 근데 왜 이게 한반도의 전략 자산이야? 북한 핵미사일이? 이게
참 이거 이 양반 보면은 좀 뭐랄까 세계관이 80년대에서 전혀 업데이트가 되질 않아요. 그 시절에 굳어버렸어 완전히. 네네네. 본인 스스로도 그걸 깰 생각이 없어 보이고 뭐 이제는 그거 안 깨도 되지. 그 세계관 안에 안주한 덕분에 지금 이제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잖아. 떵떵거리면서 살게 됐잖아. 아, 네. 뭐 그 정도 살면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동생이 국무총리고 자기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촛불행동 대표인데 이건 끝난 거 아니야? 자기가 그냥 대한민국 접수했다 그렇게 생각할 걸? 자기 가문이. 뭐 북한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을 그렇지. 그 정도로 바라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볼만 하겠죠. 이 사람은 참 이런 인간들을 더 이상 이렇게 활기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참 언제나 그런 나라가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해외 여러 사례들을 보면 네. 잊을만 하면 이런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잊을만 하면 돌아오고 잊을만 하면 돌아오고. 예. 이러다가 그러니까 뭐 잊을만 하면 돌아온다는 거는 결국 이 더러운 시절도 또 한 타임 지나고 나면 좋은 시절이 오기도 할 거라는 거지. 뭐 우리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좀 와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몇십 년 한 1, 20년 이러다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민주노총이 반정부 시위 벌이는 거 알아요? 뭐 에이펙 때문에 몰랐네. 에이펙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이랑 협상했다고 이제 대놓고 이제 반정부 시위 벌이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네. 그 와중에 이제 이건 또 뭐 보고 삘 받아가지고 이딴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22일 날 이제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민노총이 이제 택배 노조에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라는 걸 했대요. 그러면서 택배 기사들의 수면 시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는 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 쿠팡 같은데 로켓 배송을 직접적으로 저격한 그런 이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9일 날은 또 이제 이런 그 입장문도 냈어요. 쿠팡 심야 배송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입장문을 내가지고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기사들이 다수이며 야간 가산을 포함하면 주 70시간이 넘는 노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심혈관 질환,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중대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뭐 이런 이유로 12시에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을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지금 기존 그 쿠팡은 로켓 배송 기사들 측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쿠팡 노조에서 입장문이 나왔어요. 다음날 바로 새벽 배송 금지라는 고용 안정과 임금 보전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제일 크죠 사실. 야간 뛰면은 1.5배 정도 되잖아요. 그 시급이 야간 수당 붙어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1.5배니까 대략 한 주간에 한 3분의 2만 일하면 주간이랑 같은 임금을 번다는 소리입니다. 야간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거기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미 밤낮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현실을 외면한 이건 그냥 정치적 선정일 뿐이다. 쿠팡 노조 측에서 이렇게 이제 좀 세게 들이받은 상황이에요. 뭐 온라인이나 이제 SNS 상에서 이제 간간히 나오는 그 쿠팡 기사들, 로켓 배송 기사들 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개소리 하고 있다고. 뭔 언제는 우리 권이 그렇게 챙겨줬다고 이런데 와가지고 갑자기 뭐 챙겨준 척하는데 이거 해버리면은 일단 이제 만약에 심야 배송 없애면은 그럼 그 사람들 주간 배송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티오가 없어. 주간 배송이 그만큼 티오가 없어. 일단. 그리고 이 심야 배송에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딱 이미 생활 리듬이 맞춰져 있고 임금 체계도 이제 한 달 수입도 그렇게 고정이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간으로 돌려버리면은 심야만큼 벌려면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제 수입도 그대로 지키기가 어렵다. 거기다가 이게 단순히 그냥 배송 기사들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물류창고도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심야 배송에 맞춰가지고 이제 심야에 일하는 사람들 뽑는단 말이에요, 계속. 네. 그 사람들 일자리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쿠팡 한 군데만 이러냐 그것도 아니고 요즘 뭐 마켓컬리 같은 데도 신선식품 배송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새벽 배송 같은 거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막히면서 그 자영업자들도 문제가 되고 이 로켓 배송이나 심야 배송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새벽에 식재료 받아가지고 그 자영업자들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들 특히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관한 어떤 일말의 그것도 없이 그냥 뭐 노동자들 건강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야 수입 줄면 그건 뭐 노동자들 건강 안 해치나 일단. 아니 그리고 노동자들 건강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강제로 내몰려가지고 뭐 낮에 뛰고 밤에 또 뛰고 이러는 게 아니 이런 식의 노동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하루에 뭐 15시간씩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심야배송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주간보다 약하거든요. 왜냐면은 교통 체증이 적기 때문에. 아 그런 거 있네. 네, 운행이 있어가지고는 훨씬 좀 그것 때문에 심야배송을 선호하는 그 택배 기사들도 꽤 있습니다. 네네. 밤에는 차 막힐 일 없으니까 스트레스 덜 받는다 이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노동 환경이 더 쾌적할 수 있어요. 네. 심야배송만 계속 한다 치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다 이거지. 뭐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그 민주노총의 쿠팡 길들이기다. 네. 이런 표현도 뭐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쿠팡 노조 측에서는 뭐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인 새벽 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업계 경쟁력과 노동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지. 그냥 간단한 얘기죠. 민주노총 쌩까도 된다. 그리고 뭐 현재까지는 봐가지고 이제 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 이제 김용원 노동부 장관 이번 이제 30일날 국회 한노위 국감에서 안 그래도 이 문제가 다뤄졌어요. 저거 좀 논의해볼 생각이 있냐?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별다르게 뭐 논의한 바 없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 민노총 입장만 지금 반영할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이랑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유보적으로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네네. 이 양반들 장관 되더니만은 이제 민노총 당단에 완전히 놀아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좀 약간은 긍정적인. 근데 그러네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 노동부 장관 김용원 이 양반이 좀 오버한다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산재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이제 적극적으로 그 원래 이제 노동수사관이 있잖아요. 노동청에서 파견하는 네. 그 노동법 관련한 이제 그 관련해서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 심사관인가 뭐 수사관인가 아무튼 이제 그런 공무원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양반들 권한을 적극적으로 쓰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노동법 뭐 단순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아주 그냥 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겠다. 뭐 구속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도 하고 자기들 쓰는 권한 다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뭐 싶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보면은 좀 그러니까 이 노동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사건이 이제 한 2개 정도 났었는데 하나는 그거예요. 지금 국회에 그 저기 방통위 네네. 과기방통위. 네, 과기정통인가 방통인가. 아무튼 그 천명이 있는데. 네네. 방통위에서 이제 지금 그 국감하면서 너무 사람 그 방통위 직원들 쪼아대 가지고 단체로 지금 이제 뭐 알아 누웠다. 네네. 산재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그러면 김용원이 나와서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주에 많이 언급이 됐던 거 그 베이글 뉴욕 베이글인가? 아니 베이글 뮤지엄. 런던 베이글 뮤지엄. 그렇지. 럼베문가 거기. 거기 이제 그 여름에 이제 돌아가신 분 한 분 있고 매니저분 한 분 다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이제 관련해서 계속 그 전 직원들이 이제 증언을 해가지고 산재가 굉장히 많았다. 산재 사고가 거기가. 네. 특히 과로로 인한 이제 그런 증언들이 나온 상태인데 요거는 말씀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노동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그 일이 많이 불거지고 나니까 지금 전면적으로 들어가서 다 수사하겠다. 그렇게 나온 상태거든요. 요거 좀 지금 이 노동부 장관 광파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긴 해. 요 일만 좀 제대로 처리를 해도 상당히 점수를 따지 않을까. 그 럼베문가 거기는 좀 많이 문제가 많더만 보니까. 네네. 나는 애초에 그 브랜드 자체부터 많이 이건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장명부터 해가지고 그 회사가 어떻게 커왔는가를 쭉 따져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주
이런저런 이제 그 굉장히 좀 포장지는 잘했는데 알맹이도 없고 사실상 그냥 돈 벌어 사람들 돈 빼먹을 생각만 했구나 처음부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카페 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런칭을 했고 프랜차이즈를 런칭하고 한 1년 있다가 바로 사은펀드로 넘겨버리거든. 사은펀드로 넘겼는데 또 회사를 완전히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원래 그 창업주가 뭐 홍보 희생으로 계속 남아있어. 그렇다는 건 이제 외부 자본 끌어와가지고 회사가 그냥 더 뻥튀기 하겠다 그런 의도로만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직원들이 이렇게 혹사시켜가지고 이제 과로사했다. 20대 한창 체력 좋을 때인데 과로사했다는 건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여기는. 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그리고 31일 날 이제 디지털 타임스 기사를 하나를 잠깐 볼까 하는데 여기 이제 제목이 이래요. 그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한기호 기사거든요 이게. 아, 네네. 기사 제목이 이제 국힘 장동혁 호 민주당의 중도층 3배차까지 3배차까지 밀렸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여주들 보면은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에 굉장히 악재들이 많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잘못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힘이 여주에서 이제 판세를 뒤집은 경우가 좀처럼 없는데다가 뭐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국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3배수까지 밀리는 경우도 나온다. 민주당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제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이래요. 뭐 당성보다 민심이라면 당을 떠나 중도정당 창당해라. 뭐 선거 때마다 우리가 중도 탈행해서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식의 그 구호 선동을 많이 내세웠는데 정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자기들 강성 코어 지지층 쪽으로 결집을 시켜가지고 아젠다를 끌고 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 지형 판도를 뒤집었냐면 못 뒤집고 있다 전혀. 더구나 내년에 이제 지선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추세대로 가면 지선에서도 민주당 뒤집을 만한 그런 조짐이 안 보인다. 경상도 일부 지역 빼고 아마 웬만하면은 무난하게 박살 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뭐 운이 좋으면 서울 정도는 오세훈이 지킬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여쭤보니까 세종 제외하면 국힘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 따라가지고는 거의 살짝 뒤집은 케이스도 있고 하던데 뭐 지금 잠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좀 추세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 제외하면 사실상 우호적인 지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추세가 계속 그러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제 코어 지지층만 내다보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 국힘 지도부가 이 상태로 이게 그냥 이러고 그냥 국힘만 망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는 어찌됐든 간에 이 정권 폭주에 그나마 제동을 걸 수 있는 거는 국힘밖에 없는데 그 당이 지금 이 지경이라는 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정치권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의 당원 지지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자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지금 보면은 자아도취돼가지고 중도 족가라 우리끼리 해도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제 뭐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은 뭐 이제 뭐 선거 때마다 중도 탈행해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자기들 그럼 표 어디서 끌어올 건데 대체 중도 탈행 안 하면은 옛날에 박근혜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모르나 본데 새누리당 처음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네. 비대위 해서 네. 그래서 정권을 교체가 안 되고 이제 박근혜가 그렇죠. 이어받았잖아요. 그렇죠. 2012년에 대선 그때 때 이제 그 이명박 집권당이었는데 그 여당 안에 야당 포지션 취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표를 상대부분 흡수해갔죠 박근혜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중도까지 잡아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잡아내서 네. 이긴 거고. 그 다음에 뭐 항상 이제 대선이나 어떤 총선, 지선 이런 것들은 중도의 마음을 어디까지 잡아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모든 선거는.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뭐 그게 이제 집권 뒤에 정부 정말 그랬느냐는 따지는 거는 이제 논의를 하고 이미지. 예, 이미지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이 됐던 게 좀 더 보편타당하고 스테이블한 면.
그러니까 그렇죠. 원칙적인. 예,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집권했을 때. 뭐야 행정수도 이전 말고 그 세종시 개발을 하는 거 가지고도 좀 이렇게 빼고 싶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제 그 새누리당 이제 당 대표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당 대표 포지션에서 원안대로 가야 된다. 말 아주 깔끔하고 좋았지. 그렇죠. 이유도 없어. 원한대로 가야 된다. 그렇죠. 하니까 잘했다. 이게 돼버리잖아. 게 없지 그래 버리면 원한대로 가야 된다 그래. 할 말 없지 사실. 이거 왜 바꾸냐. 니네가 이제 이유를 대라 이거지. 왜 원한대로 안 가는지. 그렇지. 별 이유 없으면 원한대로 가는 거지. 약속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죠. 네,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윤석열 정권 포함해가지고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권 이제 이재명 정권까지 지금 이제 지나오는 이 시절을 지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그 대안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도 안정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윤석열 정권 망한 게 그 엄청난 사고를 쳐서 망한 거 아닙니까? 비상경. 네네. 지금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그 반대자들한테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정권이 아니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정권도 아니고 그다지. 네. 신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힘이 이제 해야 될 거는 안정성, 그다음에 보편성이 아닌가. 국힘이 이제 만약 정권을 재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제일 갖춰야 될 덕목이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동국 체제에서는 그런 가치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그 뭐 11호 부동산 네네네. 대책 같은 게 나오고 나서도 뭔가 불만이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로 넘어가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지금 정부 여당 관계자들 보면 굉장히 더러운 꼬라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들 다 헤쳐먹고 이제 와서 사다리 거듭차는 꼬라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네. 본인들도 사실 대책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네. 자기들도 없어 방법이. 그냥 그 규제를 되돌려라 이 말만 가지고는 어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해결을 해야 되냐 아니면 냅둬도 되면 냅두라고 하든가. 그냥 까기 좋으니까 까는 거지. 그냥 이제 지역적으로 인물들만 까고 있으니까. 네네. 대안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비판 세력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정치판에서 이 보편성이라는 게 안정성, 보편성이라는 가치 자체가 완전히 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현역 정치인 중에. 그래서 이제 바꿔 말하면 그런 가치를 누구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이 가치를 선점하기만 하면 굉장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에서 장동혁 체제가 과연 그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안정성, 뭐 신뢰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보편성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내세우려고 하는가? 전혀 안 그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런 식으로 그냥 민주당이 가진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그러니까 이쪽 진영의 민주당 짓을 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대강으로 붙으면은 과거에 이제 이명박근혜 시절 때 그때 민주당 질이 멸렬하던 시절에 그때 민주당 꼴을 지금 국힘당이 저는 보여준 것 같거든요. 일정 부분. 그때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처럼 굉장히 강한 민주당으로 바뀌게 된 거는 뭐 그때 이제 뭐 문재인 후보, 문재인 당대표의 역할도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는 결국 그러니까 유권자들 성분이 바뀌면서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가장 주류 세대로 올라서는 시점부터 민주당이 짱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4050, 지금 0포티, 그다음에 지금 50대. 이 사람들이 인구 분포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주류 포지션이 됐을 때부터 민주당이 확실하게 장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근데 이 세대가 인구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쪽수가. 네. 그러면 이 세대가 지금 4050이 6070 정도로 밀려날 때쯤에나 국힘이 다시 좀 먹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다음에 2030, 40까지 정도까지 뭉쳐줘야지 지금 4050을 밀어낼 만큼 쪽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0년은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소리야.
국힘이 뭔가 좀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근데 지금 장동혁 꼬라지 봐가지고는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막막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신을 좀 차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힘 코 지지층분들 뭐 특히 윤호개인 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여러분들 겪어봤던 겪은 그 경험들을 다 겪어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맨날 드리는 말씀이 그 이명박근혜 시절 때 민주당 의원으로서 아니면 뭐 좌파 진영에서 이제 맨날 데모하는 시민으로서 내가 살았던 삶이나 지금 당신들이 겪고 있는 삶이나 그다음에 길바닥에서 느끼는 뭐 느낌이나 생각하는 것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겪었던 경험, 십몇 년 전에 가졌던 느낌, 했던 생각들이랑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세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 힘으로는 못 바꿉니다. 죽어도 못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뭔가를 바꾸려면 좀 더 보편타당한 가치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택도 없다. 트럼프가 뭐 항공모함 끌고 오고 막. 아니 이재명이 이쁘다 그래주는데 뭐 형 협상 잘해줬다고 그러는 판인데 트럼프한테 뭘 기대를 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에이펙 때문에 와가지고 뭐 윤석열 면회가 만나겠냐고. 그거는 뭐 가서 얻을 게 뭐인데 대체. 그러니까 차라리 김정은을 만나면 만났지. 윤석열 만나서 뭐 하게. 숱하게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윤석열 석방에 관심도 없고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 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윤석열 석방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제발 좀 보편타당한 가치를 찾아야 된다. 그거를 들고 나와야지 좀 그냥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 들으실 분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없겠죠. 이제가 아마 없지 안 계시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간혹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선거 때나 돼야 뭐 좀 오시지. 네, 그래서 프리토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웰컴퓨터의 제공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어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시켜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운동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운동장 _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운동장 _ 농사짓는 문파 _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달품운동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가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가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최민희 얘기 좀 했었죠. 근데 네. 이번에 점입 가격이고 이게 뭐 가면 갈수록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좀 더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좀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최민희한테 이 정도 시간을 할애해줘야 된다는 현실이 심히 못마땅하지만 뭐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 충분히 그럴 만한 지금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그래요.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저기 신경민 의원님 유튜브 이제 하시면서 네네. 이제 한 일주일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하루에 한 편 내지 2편 정도 올리시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다룬 게 최민희예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최민희가 네. 추미애를 압도할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추미애가 짱일 줄 알았는데 네. 오 이게
막 순식간에 메인 빌런이 됐어요. 예, 힘이 있네요. 네. 이제 좀 그동안 이제 일을 자세히 한번 쭉 보면은 뭐 이제 20일 날 지난주 이제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MBC 사옥에서 상암동 MBC 사옥에서 이제 과방이 비공개 MBC 업무 보고를 했단 말이죠 이날. 네네.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최민희가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뭐 자기에 대한 보도가 불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니까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업무 보고 하러 왔는데 뭐 지금 뭐 이렇게 특정 보도를 찝어가지고 그게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건 좀 그런 식의 얘기를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 그렇지 부적절하죠. 네, 보도국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게다가 본인 얘기잖아. 네. 본인에 대한 기사 가지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최민희가 넌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민주당 것들은 이해 충돌이 뭔지 완전 끝까지 쌩까고 그냥 간다니까. 자기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죠 끝까지.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뭐 답변이 뭐 저기 불성실하다 이런 걸 이유를 들어가지고 나가라 그러고는 뭐 이거 그냥 안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게. 와 미쳤네. 이랬더니 이제 MBC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지금 이제 막 가고 어영이라 그래도 MBC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까지 갔으면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 양드네우즈 MBC, 네, 뭐 MBC 기자회랑 전국 언론 노동조합 MBC 본부. 네네네. 이거 말하자면 좌우 노조잖아요. 둘 다 들고 났어요. 그래서 기자회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그리고 이제 언론 노동조합 MBC 본부는 권한을 남용에 휘두른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날 이제 한국기자협회에서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비공개 업무 보고 자리에서의 압박성 발언은 명백한 언론의 독립 침해 행위니까 사과해라.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공식 사과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일이 이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제 MBC 최민희가 페이북에서 이제 사과를 안 해요. 페이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MBC의 친국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인가? 갑자기 그러면서 국힘이 공개적으로 MBC 개별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 뭐 그때는 겁먹어서 침묵했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처럼 국감에서 그러진 않았지. 아니 그리고 그것도 그거고 지금 여기서도 좀 뭐 국힘이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식으로 최민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자기도 그럼 자기는 그런 것도 안 해야 되는 거지. 자기도 좀 똑같이 구른 거잖아 말하자면은. 네 그렇죠. 더 안 좋아 이게. 더 안 좋지. 국감에서 게다가 비공개 오히려 또 비공개에서 몰래 국민한테 안 보이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서 대놓고 MBC 보도본부장을 가지고 태클을 걸었잖아. 근데 기사가 자기 자신을 다룬 기사였어. 그렇죠. 야 이건 뭐 완벽하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사과도 없고 내 잘못이다는 오히려 자기는 공정 보도를 요구한 거다 뭐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하는 MBC에 대고 야 니들 국힘한테도 그렇게 개개보지 그랬냐 이런 식까지 나오는 거야. 지랄이. 험한 말 안 하기 힘들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끝내준다니까요 이게. 완벽해 진짜. 완벽한 빌런이지 거의. 완벽한 비치. 네. 비치까지 나왔어 드디어. 비치. 완벽한 해변입니다. 네. 네. 아주 해안선이 아주 정렬이 잘 되어 있는. 네. 완벽한 백사장이 아주 깔끔하죠. 완벽한 해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실드를 쳐줄 논리가 안 나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이제 당 내부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좀 말이 많이 나왔어요. 실드 논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다음 날에 입장을 한마디를 냅니다. 성찰하겠다. 잘못했다 이것도 아니지. 네, 성찰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좀 생각해 볼게. 내가 니들 얘기하는 거 들어는 볼게. 이런 거거든요. 좀 티껍나 보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사과를 안 합니다. 이 양반은 원래 좀 사과 안 하는 걸로 유명하긴 했는데 옛날에 그렇죠. 우리는 좀 겪어봐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뭐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사고 사진이 나왔지?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나네 오래돼서. 뭐 아무튼 이제 뭐 한 7, 8년 전. 네네. 문재인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이제 뭔가 이제 논란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에서 좀 기배가 붙었는데 뭐 사과랍시고 사과 사진 올려놓고 그런 적도 있었죠. 아무튼 이제 뭐 사과도 안 하고 이제 이러고 지나가는 와중에 이게 이제 서울신문 단독으로 이제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피감기감소 축의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황금 문자 포착. 그래가지고 최민희가 이제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거 단독 보도였죠 서울신문. 네, 서울신문 단독으로 딱 그 사진 찍혀가지고 네, 나오고 이제 좀 퍼졌죠 나중에.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황금 문자 최민희 스마트폰 사진이 이제 기사로 보도된 건데 이제 국회 본회의 도중에 피감기관과 국내 대기업 및 언론사 일부 정치인에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서울신문 이제 취재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 뭐 그래서 보면은 의원실 보좌 직원한테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의 이름과 함께 100만 원 등 구체적인 액수가 적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 뭐 900만 원 입금 완료, 30만 원을 김 실장에게 전달함 등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도 연달아 전송이 됐다. 뭐 한 이통사 대표는 100만 원, 과학기술은 관계자는 20만 원, 정당 대표는 50만 원. 이 정당 대표 50만 원은 아마 이준석일 거예요. 아, 네. 뒤에 이제 이준석이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 나도 이제 50만 원 보내는 돌려받았다. 정당 대표라고 하니까 이준석 맞을 것 같아. 네네네. 그러면서 뭐 정편 관계자 2명 각각 30만 원을 최민희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최민희 측 관계자는 뭐 최민희가 국정감사 등 여러모로 바빠서 어제 오늘 축의금 명단을 확인했고 그중 피감기관이나 기업 뭐 이렇게 평소에 친분 없는 분들이 보낸 것들은 돌려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기준처럼 관례적으로 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주기로 한 것이고 동료 의원들이 보내주신 건 받았지만 타당 의원이 보낸 건 반환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준석 것도 반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아직도 축의금 반환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문제되는 축의금은 확인되는 대로 반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불거졌어도 반환했을까 과연? 아니 그리고 뭐 아예 받지를 않게 해야지. 아예 안 받았어야지. 그렇지.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왜 또 보좌관을 시키냐고 이거를.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준이면은. 보좌관이 개인 비서는 아니잖아. 거의 개인 비서지 뭐. 그 저번에 그 누가 강선우 집에 변기 고치라고 그래 갑질 나고 그랬었잖아. 그럼 뭐가 달려 사실. 개인 비서한테 변기까지 고치라고는 안 시키지. 강선우는 시켰잖아. 그러니까 장관이 못된 거죠. 야, 뭐 이게 애초에 그 받는 게 문제야. 이게 그렇죠, 이게 그 뒤에 그 새날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지? 새날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그게 집어넣으면 돼. 그게 그 9월 말인가 하여튼 그 딸의 결혼식이 얼마 이렇게 놔두지 않고 9월 초였어요. 9월 초 뭐 새날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딸 결혼식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김희연이랑 둘이 이제 티키타카합니다. 뭐 같이 한복 입고 갈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했다는 거 보면은 이제 그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언제냐, 그러니까 날짜는 비공개인데 뭐 알 수 있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잘 관리하면은 사실 그 기업들이 꼭 굳이 모르거든. 근데 이제 이미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의원실에서 그렇습니다. 뭐 화한테 좀 갖다 놓으라고 하고 막 피감기관들 하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지금. 변명이 사실상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그러니까는 지금 결혼식을 전부 뭐 딸이 알아서 한 것처럼 한 거잖아. 그런데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새날에 나서 떠든 거는 그런 걸 다 반박이 되는 거야. 그렇죠. 9월 초에 나와가지고 이미 설렙을 쳤다는 거는. 팟캐스트에서 설레발 치고 막 이렇게 김현이랑 이렇게 막 꿍짝꿍짝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이제 10월 27일 날 국힘 최고위에서 이제 원내대표 성원석 의원이 이제 한 얘기들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자네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더니 사전에 뭐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결혼식 날짜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최민희는 얘기를 그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무슨 유튜브를 보고 알았나? 적어도 9월달에 이미 알고 있었다. 네네네. 9월달에 왜냐면 새날 나와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돌려줘도
위반이라고 하죠. 네, 돌려준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어렵다. 이제 그 문자만 텔레그램 그 내용만 가지고는 네네네. 이게 돌려준 건지 아니면 들어온 돈 액수를 확인한 건지 그 제대로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네. 그래서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관에게 시킨다는 것도 갑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뭐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뭐 과방위원장직 사퇴하고 수사는 성실히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힘은 실제로 고소고발을 경찰에 고소고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민정수석 대변인 박수현 나 여기 좀 오히려 불지른 것 같은 느낌이거든. 이거 솔직히 이걸 지금 도와준답시고 이런 글을 썼나 싶은 수준이었는데 이제 27일날 페북에 이제 글을 썼는데 상당히 좀 그래서 그래요. 이제 글 대략 이제 좀 요약된 걸 보면 이래요. 저는 최민희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네. 뭐가 부끄러웠냐? 저는 최민희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박수현도 누구 결혼한 적 있었나? 있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뭐 최민희 의원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분들 중에 아니 전체 국회의원 중에 최민희 의원처럼 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 아니 돌려받을 돈을 안 받은 사람들은 있지 애초에. 그냥 안 받아야지.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민주당이 노말이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의 민주당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합니다. 이재명부터 그 모양인데. 박수현은 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자기가 머리가 이렇게 나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부끄러워해야 돼. 그렇지. 이걸 실드라고 친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옛날 문재인 의원도 그랬고, 네네. 노무현 의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자녀 결혼식을 아예 비공개를 해버리거나, 뭐 비공개 안 하더라도 그냥 아름아름 오더라도 최소한 올 정도로 올 수준으로 그냥 결혼식을 굉장히 일단 최대한 안 알려지게 규모도 작게 그렇게들 결혼식을 했어요. 자녀들 결혼식을. 그러니까 뭐 딱히 축의금 말이 나올 것도 없죠. 그 수준까지 그렇게까지 해버리면은 들어오는 봉투 진짜 돌려보낼 수준이니까. 네네. 그렇게 갔는데 지금 와서는 좀 이제 이재명이 당 장악한 이후부터라고 봐야겠죠.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이 당에서 그런 가치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왜 그렇게 뭐 돈 많이 거둘 만한 기회인데 이렇게 보는 거야 다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인생에서 이제 보상을 좀 받아야겠어. 이런 거지. 아니 그래도 보상을 받아도 이런 걸로 보상을 받냐고 참. 몰라. 얘네들 마음 어떻게 알아? 아니 나는 가오 떨어져서라도 이렇게는 못 산다. 진짜 가오 떨어지는데 뭐 얘네들이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네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최민희 의원이 자녀 혼례를 국정감사 중에 국회에서 치렀다거나 본회의장에서 사적 업무를 했다거나 하는 비판은 받을 수 있다. 뭐 이제 그것까지는 절대로 못 치겠지만은. 뭐 그 경우에도 신혼부부가 감내해야 할 고통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두 청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재수 온 붙은 거지. 아니 그게 우리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우리 잘못이냐고. 때문이지. 욕처먹을 짓을 안 했어야지. 욕처먹을 짓 해놓고 고통받는다고 지랄하면 어쩌자는 거야 대체. 지랄하고 있어 아주. 그렇게 따지면 뭐 비상기업 비판할 수 있지만은 그걸로 파탄 나버린 두 중년의 삶을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김건희 삶 파탄 나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빨리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했으면 되지 않았냐? 너희 중에 뭐 저 문자가 돌로 쳐라 이딴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돌로 쳐맞을 소리를 이렇게 했고요.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최민희가 또 오바를 해버린 거야. 그냥 좀 일단 최대한 좀 입 꼭 다물고 참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 게 없어. 자아가 너무나 비대해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노벨 생리의학상, 예. 뭐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심임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T세포 면역에 대한 거를 해서 알려준 건데 이제 조절 T세포 해가지고 T세포를 이용을 하면
이게 면역 체계가 잘 작동을 해가지고 몸에 안 좋은 것들 암세포만을 제대로 공격을 한다 이거야. 근데 이 T세포가 일을 못하면은 아군도 막 공격하고 그런다는 거지. 정상세포도. 간혹 이제 그 작동 오류 시그널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네네. 작동 오류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덜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암세포 중에는 오히려 정상세포인 척 위장해가지고 몸집을 불리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거는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다. 지금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않으려면 나를 공격하지 않으려면은 노무현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 노무현 정신이 뭐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네, 이런 아주 대단한 개소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대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했다. 이런저런 모습 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공격하는 게 또 허위 정보에 의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으려면은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상황까지 이르렀어도 28일까지도 자아상찰이 전무했어요. 사실상.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가짜뉴스에 또 사람들이 휘둘려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원들까지 나를 비판한다,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지가 궁예야. 참. 아니 그리고 이 양반 원래 아나키였는데 이번에 노벨 의학상은 왜 또 갑자기 인용을 한대? 생리의학상. 필요하니까. 이 양반 세계관에서는 이런 건 부정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치료의 세계 그런 데 살고 있잖아. 황금동이잖아요. 네. 갑자기 서양 의학을 인용을 합니다. 좀 이례적으로. 아무튼 이례적으로 이제 뭐 자기 합리화 시킨답시고 노벨 의학상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끌어다 드렸는데 이건 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버리니까. 박수현이 이것까지는 또 쫓아가지를 못했더라고요. 네. 박수현도 이제 한계를 느낀 거야, 더이서.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메시지를 좀 참아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 다음 날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어 이거를. 네네네. 그 어제 이제 이런 글 또 올라왔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된 거야. 끝까지는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니까 별 기준은 없는 것 같아. 별 기준은 없고 그냥 이제 슬슬 좀 조용히 좀 계시지. 왜 자꾸 나대? 아니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노무현 정신에 뭐 저기 T 세포가 나오니까 이건 좀 너무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노무현 정신 나오니까 이제 이 양반 또 등판 안 할 수가 없잖아. 네, 사위 나왔어요. 전사위. 곽상원도 이제 이날 또 페북에 이제 글을 썼어. 왜 아직 사위잖아. 전사위 아니 이혼 안 했나? 이혼 안 했지. 곽상원 이혼했을 걸. 나 이혼한 걸로 아는데. 이혼 안 했나? 그런 얘기는 안 보이는데. 그래? 그럼 사위라고 치고. 자, 아무튼 곽상원이 29일 날 또 페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최민희 저격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죠. 예.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을 알 것이다. 이건 뭐 깔끔한 비판이죠. 요거 이제 보면 특히 MBC 관련해 가지고 이건 정청래가 직접 최민희한테 전화를 걸었다든가 그래가지고 확인을 한 사안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확인했다는 게 이제 보도까지 된 사안인 게 이제 사안인 걸 보면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좀 엄중하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단은 국감 끝나고 나가지고 좀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뭐 이게 뭐 비판할 만한 부분은 많은데 과방위원장 사퇴까지 갈 건 아니다. 뭐 지금 입장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론 조정이 더 안 좋아진다. 여론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 사퇴도 시킬 것 같아요. 아무튼 저당 내에서 지금 최민희 편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저 정도 나대면은 편이 좀 없어질 수도 있죠. 뭐 절친 김현 정도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 김현은 절친이니까. 거기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물러난다? 네. 친구 좋아하지. 그렇지. 그럼 뭐 친구 차례거든. 야, 가방에 답 없다. 참 최민희가고 김현이면 다음이 김현이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간사니까 거의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네. 상당히 답이 없다. 그 뭐 혹자의 말씀에 의하면은 네. 아 진짜 그 마카마카인데 네. 최민희와 김현은 마카마카인데 네. 그래도 조금 나은 게 있다면은 그게 야, 그걸 어떻게 우위를 가려?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네. 최민희가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나마 김현보다 최민희가 이만큼 낫다는 거야? 그렇대. 이만큼 낫대. 그게 그냥 둘이 친구인데 거기서 거긴데. 하여튼 예. 또 험한 꼴을 볼 최민희가 내려와도 험한 꼴을 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데 지금 막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 고발 뉴스까지도 막 지금 문제가 됐죠. 지금 이제 이게 그 그러니까 언론계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민심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사인데 이 보도인데 이거는 최근 일이 아닙니다. 올해 이제 지난 7월달에 벌어진 일인데 한겨레가 29일날 재발굴을 해가지고 기사화를 시킨 거예요. 네네.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 7월 7일에 고발뉴스 TV의 이제 단독 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의견을 무시했다. 최민희 의원의 방송 3법 강행 도대체 왜? 라는 제목의 이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제 방송 3법 강행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실이랑 의견이 엇갈렸다. 네. 이때 이제 뭐 정청래 독단, 최민희 독단, 뭐 추미애 네. 독단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민희였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최민희가 이재명이랑 대립각 세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기사가 올라왔어요. 고발뉴스 TV에. 네네네. 이러니까 이제 최민희 의원실 측에서 이걸 대응을 한 거야.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이걸 이제 방심위에 연락해가지고 이거 접속 차단 되냐? 네네네. 이 영상물에 관해서 그렇게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의원실에서. 네네. 아니 씨. 접속 차단이야. 국내에서 접근 불가하게 만들 수 없냐 그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고발뉴스 이제 그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칙적으로는 방심이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는 방심위에 연락을 해가지고 막 접속 차단을 시킬 수 없냐 이런 걸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마련해라 막 이런 거지. 그렇죠. 거의. 네. 응? 내가 낸데. 네. 그래서 이거가는 그 고발 뉴스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방심위 관할이 아니지만은 만약 이게 방송에 관계된 내용이라고 해도 이런 네네.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절차를 거쳐가지고 방심위에 이거 문의해가지고 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접수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런 게 필요 없.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심지어 아예 이제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이상호 기자한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한테 이메일까지 보낸 거야. 그래서 영상 내려라. 그렇지. 즉시 삭제를 요청한다.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이 아저씨도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렇죠. 언론 탄압이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언론 탄압이네라고 나왔지만은 영상은 내렸어요 결국은. 결국은 내려줬다. 내렸는데 좀 보면 이게 변명이라고 나오는 게 좀 그렇긴 해요. 보면은 최민희 의원실 요청 꼭 그것 때문에 내린 건 아니고 뭐 그 영상에 나온 이제 취재원 일부가 이제 논란 확산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애초에 올리기 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었죠. 그렇잖아요. 취재원이랑 확인해봐야 되는 거니까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취재원이 나중에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 근데 영상 올라오고 난 다음에 좀 후달리는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이제 뭐 그 취재원 보면 카바를 친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냥 적당히 한 거 아닐까? 이제 내가 어쨌든 올렸잖아. 이거 언론 탄압이라고 느꼈다. 여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까지 얘기를 좀 먹이긴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내린 거지. 아니면 뭐 이제 진영 내의 어떤 장사질 지형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항의를 했으니까 영상은 좀 내려준다. 얼른 이제 손해만 보더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당시에 이제 최민희 페북글은 이래요. 7월 11일 날 올라온 페북글인데
뭐 알려드립니다.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TV가 제가 대통령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송 3법을 밀어붙였다는 요지의 라이브 동영상과 거짓말은 최민희가 자신을 고발할 경우 정치 생명이 끊길 것이라는 이상호도 꽤나 오버하긴 했네. 당연한 게 아닙니까? 상당하네 여기도. 아니 뭐 이쪽 바닥에서 그렇게 덤덤하게 담담하게 그냥 팩트만 다루고 그런 걸 바라해? 그럴 리가 있어. 아무튼 뭐 이런 것들 다 내리고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라고 11일날 이제 최민희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제 와서 이상호는 딴소리를 한 거야. 그때 존나 언론 탄압이었다. 나 존나 압박감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한겨레에 대고.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보면 굉장히 옛날 걸 좀 발굴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구나 한겨레잖아 매체가. 네네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언론 전반에 미운털 박혀 있는 상태다. MBC의 한짓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30일 날은 최민희 딸이 이제 페북에 글을 썼어요. 네네. 뭐 별거 없고요. 뭐 저도 굳이 뭐 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 이 글 자체가 저는 좀 웃기긴 합니다. 뭐 어머니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한테 미안한 건 그냥 그 집에서 어머니 손잡고 할 얘기고 뭐 사람들한테 할 얘기 없으면 하지 말고 뭐 나도 힘들어요 이런 이딴 소리 할 거면 글을 왜 쓰냐고 대체. 가짜뉴스 타령하고. 근데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이미 결혼했는데 이거 또 한 거다. 그러니까 피감기관한테 돈 받으려고 또 한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고 이건 뭐 진짜. 그거는 짚을 수 있지 최소한. 작년 8월달에 이미 페이스북상에서는 결혼한 걸로 돼 있더라. 그건 사실이거든. 그 페이스북 보면은 프로필에 이제 자기 신상들 쭉 적어놓잖아요. 네. 작년 8월달에 보면 결혼했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 아니 결혼을 했음. 그거 자기 상태 그거 해놨다고? 네, 뭐 그거는 그거 할 수 있지. 근데 실제로 근데 식을 올리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 식을 올리고 그다음에 혼인 신고를 한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 뭐 페북에서 결혼했음이라고 상태로 바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보도를 좀 엄밀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반 페이스북에서는 작년에 진작에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간다. 뭐 그래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결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보면은 뭐 작년에 이미 이제 뭐 사실은 관계에 가까웠으나 이 양반 그 해명글에도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뭐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결혼식 미루다 보니까 오래 하게 됐다. 식을 오래 하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상. 뭐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도 사실 뭐 국감기관에 하는 게 좀 가당치는 않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거기까지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문제는 이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돈 받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였다는 데서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 예약 해명이랑 좀 다른 게 올해 5월인가? 네. 꽤 빨리 서둘러서 그다음에 그 최민희 의원의 아이디로 네네. 그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는 이상하단 말이죠. 네. 뭐 되게 이렇게 늦게 여름쯤에 돼서 몇 달 안 남기고 했는데 막 빈자리가 나가지고 다행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서둘러서 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최민희 아이디라고 네. 본인 아이디로 그냥 해도 된다고 하나 그 계정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굳이 뭐 그게 너무 귀찮아서 엄마 아이디 있으니까 엄마 아이디를 했다. 뭐 이거 좀 웃기다. 이거. 그거 엄마 아이디 물어보고 비밀번호 물어보는 게 더 귀찮아요. 나도 국회 국회 청원 동의 때문에 청원 동의 들어갈 때마다 개인 확인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좀 그냥 로그인해서 쓰거든요. 그거 만드는데 1분이면 만들어. 뭐 근데 아무튼 뭐 계속 제 개인의 고통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머니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서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뭐 가슴이 타들어간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런 하소연은 사람들한테 할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알아서 푸실 일이고 돈 받은 거 그래서 돈 받은 사실이 없어지냐고 아니잖아. 돈 받은 거 없는 사실이잖아. 그리고 청첩장에 뭐 나중에 없앴다고 하지만은 카드 결제까지 받는 거 그것도 사실이잖아. 그걸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좀 세심하게 안 들여다봐서 실수했다 그렇게 볼 부분인데 난 그건 절대 그거를 실수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 뭐 평소에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사냐라고 나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좀
이거 딱 얘가 걔네 이 친구가 국회의원실 채용 사이트 공고를 보고 공채로 들어가 근무한 것입니다. 이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 뭐 누구 보좌관으로 디자인 잘해서 들어갔다는 그 친구인가 본데. 네, 그 친구예요. 그냥 빠져 있어. 지금 너 따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어머니 나오라 그래. 근데 뭐 성인인데 뭐 허위사실 유포하면 성인인데 성인으로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꺼져. 너는 그냥 됐어. 넌 꺼져. 보고 싶지 않아 별로. 자, 그래서 아무 이런 식으로 계속 논란에 이어지고 최민희 스스로도 불을 다시 지피고 뭐 딸내미도 나서 등판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압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네네. 정청 내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1일 날 과방위에서 사과한 듯한 모양새를 취하긴 했는데 이건 사과라고 보기 참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 딸이 결혼식을 2번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 저도 이건 터무니없다고 터무니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오버했다고 생각해요. 뭐 그다음에 국회 사랑제 예약 과정에서 특권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 이건 좀 모르겠고. 이건 모르겠어. 증거가 없어. 아직 그래. 하지만 심히 의심스럽다. 네. 심히 의심스럽다. 왜 최민희 아이디로 예약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딸이 작년 24년 8월부터 예약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제 아이디로 전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했다. 오바야. 아니 최민희 아이디를 하는데 뭔 서류를 준비해. 그러니까 참 웃기네. 그다음에 뭐 기예약자 취소로 빈자리를 경쟁을 거쳐 확정받은 건 몰라. 자, 그리고 뭐 유관기관에 청첩장 돌리고 환을 요청했다는 요청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 그러는데 이건 지금 증언이 나온 상태입니다. 청첩장은 안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유관기관에 전화는 돌리고 이준숙이 대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러다 저기 녹취록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몰라. 문자 있을 거 아니야. 텔레그램으로 뭐 받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그렇죠. 그래서 이준숙한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이걸 좀 해명이 하나 싶은데 과방위 행정실 직원들에게 청첩장 전달한 데에 대해서는 시간대면 밥 한 끼 먹으러 오라는 정도의 의미였다. 너는 당신 같으면 윗사람인데 그래도 행정실 직원이면 윗사람이잖아. 행정실 직원들한테 최민희는 직속 윗사람이잖아. 상관이 청첩장 주면서 딸내미 결혼식 청첩장 주는데 그게 그냥 밥 한 끼 먹으라는 의미가 될 수 있냐고. 개소리입니다. 개소리고 보통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딸이 결혼했는데 그래서 그냥 부르지는 못했다 미안하다 하고서 떡 같은 거 그냥 돌리고 끝나는 거야. 그렇지, 결혼식 지난 다음에 그냥 떡 같은 거 주고. 그러겠지. 뭐 밥이나 먹으러 와?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밥만 먹고 올 수 있나 직원들이? 장난 똥 때리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 기능 논란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양식을 주의 깊게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정신머리면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공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거의 금치산자 수준이지. 그렇지. 그러면서 뭐 이제 논란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해서 장소 일정, 부조, 화환 등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많이 자책했다. 웃기고 했네. 이제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거지.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 뭐 한두 가지면 실수였다, 깜빡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정신 나가 있었다는 거지. 뭐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리고 이제 MBC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제 MBC 비공개 업무 보고 때 답변을 안 하겠다는 태도를 보고 그러려면 나가라고 한 것은 과했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면서 답변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개별 보도를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한 네가 이상한 거고. 그렇지. MBC 보도본부장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다는 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라고 한 거 이전에 애초에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던 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지나쳤다. 내가 조금 오버했네. 이 정도로 지금 퉁치고 넘어가려는 거야. 아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한겨레에서 29일날 보도한 그 이상호 고발뉴스 TV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감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차단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뭐 우리 비서관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단순히 문의했다고 한다. 진짜. 그 부하 직원의
그냥 물어봤는데요. 오바했다. 비서관이 오바했다. 내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 나랑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물어봤다잖아. 일탈이요. 개인의 일탈이요. 그러면서 이게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이라면 이게 왜 갑질인지 이유를 알고 싶다. 모르겠냐? 모르겠으면 사퇴하십시오 그냥. 일단 내려와. 일단 내려와. 뭐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 죄송하다. 왜 민주당 의원들한테 특히 죄송하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더 죄송해야지. 뭘 앞으로는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 신중히 행동하겠다. 이러는데 좀 사과 포인트도 좀 어긋나 있고. 안 미안한 거야 이게. 뭘 미안해.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잘못을 별로 인정하는 것 같지도 않은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힘 측에서는 일단 경찰에 경찰 고발했고 최근에 이제 국민권익위에도 신고를 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신고하는 게 맞긴 맞으니까. 자, 최민희 이야기 이 정도로 하고.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정확하게 몇 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1시간. 최민희한테 이 정도 시간을 쏟는다고? 분량이 나오잖아 문제는. 정말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대본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좀 뽑아냈는데도 분량이 나오잖아 이렇게까지. 대단하잖아 이거만 봐도.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한 거야. 이거 중간에 막 확 줄여버린 거야. 그래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는 상황입니까? 내가 대본 길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나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거 10페이지까지 가지. 나 참. 자, 지금 관세 얘기 잠깐 해봅시다. 뭐 네네네. 지금 협상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하기 어렵고. 네. 계약서 사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 사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도 이제 기존에 나온 좀 보도들을 가지고 뭐 한 번쯤은 뭐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에 김용범 정책실장, 그다음에 산자부 장관, 뭐 이렇게 열심히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이제 에이펙 시작하기 전에 거의 한 주 전, 지난주 정도까지는 에이펙 안에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틀 전이었죠. 목요일에, 목요일가 수요일 저녁인가? 저녁인가? 깜짝 발표가 있었죠.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아예 타결됐다. 그렇죠.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 내고 그래서 이제 3,500억 달러. 이 중에서 이제 2,000억 달러가 현금 투자다. 그렇죠. 현금 투자인데 다만 연간 200억 달러를 넘지 않게. 네네. 150에서 200억 달러.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외환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시킨다. 이 200억 달러라는 거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얘기를 한 액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버틸만 하다. 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쥐어짜면 감당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도 뭐 환율이 최대한 영향이 안 가게끔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00억 달러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그 미국 조선업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이제 금융 지원을 하는 그쪽으로 해서 뭐 이제 정부가 이렇게 뭐 현찰을 동원해야 되는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다음에 이제 늘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지정하는 곳에 투자하는 거다. 내가 손가락질 하는 곳에. 그다음에 뭐 이제 이익은 90% 다시 재투자 된다. 미국에. 투자 이익 봐도 다시 다 대출다 된다. 이익 본다고 이제 한국에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가 좀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일단은 투자하는 쪽은 원금 회수 보장이 최대한 가능한 그러니까 미국 투자위원회가 보증하는 곳에다가만 투자를 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수익은 5대5로 나눈다. 근데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 같으면 수익 배분 비율은 조정하는 걸로 뭐 이런 내용까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세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로
물리게끔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쌀, 쇠고기 등 농업 분야에 대해서 추가 개방은 철저히 막아냈다. 방어를 했다. 예. 뭐 추가 개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 이런 내용이면 괜찮다. 네. 네. 그래서 막 환율도 좀 이날 발표가 있은 이후로 내려가는 추세였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주식은 이제 이 합의를 가지고 지금 25%에서 이제 관세가 15% 15로 떨어지니까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네.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고난이 끝났구나. 네. 이제 일본이랑 똑같은 관세로 간다. 그래서 주가가 확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가 밤에 계속 나왔었는데 네네. 다음 날에 이제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죠. 딴소리를 합니다. 네, 딴소리를 하는데 일단 이 얘기 합니다. 한국 시장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얘기는 농업 분야 그거랑 농업 분야 이런 쪽 네. 그 비관세 내용이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추가 개방을 철저히 막아낸다고 하는데 네. 또 러트닉 상무장관은 개방하기로 했다. 네.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7월에 한 번 있었던 게 또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승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그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랑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 간다. 네. 이것도 좀 7월달이랑 좀 비슷한 양상이고. 비슷한 양상이고. 또 미국 쪽에서는 총 투자액 6천억 달러 규모다. 6천억 달러 얘기도 하고 있죠. 네. 이것도 좀 말이 좀 엇갈리는 이상하죠. 네. 그다음에 반도체 관세 얘기는 없었다. 네, 이 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서도 이제 말이 달랐는데 또 그런 것 같다. 네, 지금 또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합의문이 이제 공개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합의문 만들어지고 공개되기 전까지는 진짜 모르겠다.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KX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사나이 총리 신임 사나이 총리랑 트럼프랑 합의문 들고 사진을 찍었거든. 네네네. 합의가 끝나면 그렇게 사인된 합의문을 두고 둘이 사진을 찍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그 장면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된 게 없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직까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 맞냐? 그것도 아니지. 한국이 맞냐? 그것도 아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둘 다 지금 뭐 신뢰할 수 있는 무조건 이재명 못 믿으니까 김용범이 거짓말했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뭐 트럼프는 뭐 사실만 이렇게 얘기하냐? 그것도 아니지. 뭐 아니란 말이야 이거. 그렇죠. 그냥 모른다.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태클을 걸지 않은 부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2천억 달러는 정말 연간 200억 달러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그런지 환율이 이제 좀 내려가는 분위기다가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는 그냥 1,430원대예요. 1,430원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환율이 말입니다. 환율이 이게 최근을 보면은 이게 높은 게 좀 못마땅한데 이 장기적으로 변한 걸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있는 것처럼 그 각 화폐도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 지표를 가지고 한번 보니까 이게 참여정부 때 이제 엄청 높았어요. 네네. 가치가 굉장히 2000그러니까 20년을 100으로 기준하면은 참여정부 시절에 이게 120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환율 엄청 좋았던 거지. 네. 그때 원달러 환율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급전 직하하고 나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진짜 변동성 크다. 120에서 80까지 떨어져. 80까지 떨어지고 거의 3분의 1 날아간 거네. 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2019년 18년에서 19년까지 계속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해서 이제 100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근데 2018년, 19년 이 정도 기점을 시작으로 쭉 떨어진 거예요. 다시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등락했지만 이제 큰 그림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추세다. 네.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는 거시적인 뭔가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이제 그냥 문외한적인 관점으로 그냥 보자면 결국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타이밍이 이게 2019년 이때가 기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코시국지라고 하면서 돈을 네. 엄청 풀면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유동성도 이제 보면은 추세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일단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크게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는 참여정부 때부터 보면은 대체로 뭐 한 400조에서 600조 정도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정권마다 이제 기울기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수준이었는데 네네. 문재인 정부 때는 팍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게 1,300조가 올라갑니다. 2배가 넘는 거죠. 두세 배 규모인 거죠. 네. 기존의 정부에. 예, 2배 아니면 3배. 네. 와,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윤석열 정부는 좀 덜 오르게 해가지고 다시 한 600조 정도 수준으로 많이 수습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점에서는. 네. 근데 와,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 이동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데 환율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화폐 가치가. 네. 그나마 미국도 미친 듯이 달러를 찍어내니까 네, 그나마 그런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였지. 그런 면도 있는 거지. 근데 달러는 어쨌든 키왕짱인 화폐잖아요. 그렇죠. 계속 찍어내도 상관없는 네.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뭐 달러 인덱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는데 한국 환율이 원화 환율이 더 약하다. 이거 문제다. 맞습니다. 그거 문제는 맞는데 네. 근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 네. 이 1,400원대에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수준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착화돼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네. 지금 환율 자체를 이재명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뭐 굳이 따지자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탓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정 부분 뉴노멀을 1,300원대로 다시 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의 성과를 거두기 전에 자폭해 버려가지고 정권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네네. 돼버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보면 뭐 이제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비판하던 우파 진영의 말 중에 좀 맞는 면이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돈 풀었다 그런 거에 관해서는. 그렇죠. 확실하게 네. 아주 많이 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이긴 한데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한 건 2019년이란 말이에요. 거시국 전. 예. 그러니까 사실 2020년에 총선을 매우 의식한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코시국 때 재난지원금보다 네. 더 크게 작용했던 게 저는 그거 같거든요. 근로장려금. 이게 근로장려금 제도가 박근혜 때도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박근혜 때는 못 받았어 근로장려금을.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받아봤거든. 네. 그게 이제 되게 쏠쏠하긴 한데 이게 말하자면 그 저소득 그 뭐 일용직 아니 계약직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그 뭐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거든요. 네. 돈 거의 들어온 거에 근로소득세 낸 만큼이건 아니면 낸 거 이상으로 돌려주는 제도라 가지고 네네. 그게 돈 상당히 그 생각보다 좀 안 따져봤는데 저도 한 번도 안 따져봤는데 꽤 풀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한 달 월급 이상 들어와요. 그거 하면은. 그래서 보너스 없는 직군에 사는 사람들이 보너스 받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때 돈이 많이 풀린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따져보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2025년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대비 1.2% 성장한 걸로 나오고 이게 전년 동월 대비로 하면은 1.7% 정도 성장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거다. 민생 소비 쿠폰 뿌린 효과가 이거 나온 거 아니냐 지금. 뭐 그렇게 뭐 얘기했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계엄에서 이제 계엄의 영향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이제 슬슬 거의 다 벗어났을 거고 네네. 그 영향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주식이 워낙 화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뭐 좀 소비가
이렇게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또 민간 투자도 좀 약간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민간 투자 늘어나고 건설 빼고는 뭐 그러니까 소비랑 민간 투자 이런 쪽에서 네. 지금 주식 화랑은 좀 갸우뚱하는 게 기관이랑 해외 투자는 다 빠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민간 투자만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보면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지금 부동산에 갈 돈 다 주식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국내 그 코스피 같은 것도 좀 거품 끼는 거 아닌가? 네. 약간 그러니까 이걸 거품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그 주가 지수가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품으로만 볼 것인가, 네. 아니면은 이게 정상화라고 봐야 되냐. 뭐. 근데 상황이 정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게다가 뭐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코스피는 6천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최대. 뭐 5천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되냐. 조금 뭐 이 이상은 저의 능력 바뀝니다. 맨날 그 코스피를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투자 한 푼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 코스피 한 몇백이라도 묻어놨으면은 지금이랑 좀 다를 수 있었겠지만은. 네네. 다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광팔 거예요. 정부랑 민주당에서는. 네. 크게 이제 그래. 엄청 크게 막 부풀려가지고 부각시키려고 들겠죠. 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잘 나왔다. 뭐 이런 걸 텐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겁니다. 우리 이제 잠재 경제 성장률. 네. 이게 문제인 건데 지금 잠재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3%, 2%, 1% 이제 거의 0%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네네. 근데 이제 아직 0%대는 아닌데 아직 1점 몇 % 이럴 겁니다. 네네. 현재 잠재 경제 성장률이. 네. 문제는 지금 실제 경제 성장률이 잠재 경제 성장률보다 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렇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잠재 경제 성장률이 반등이 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질 개선, 한국이란 경제의 체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점점 늙어가지고 이제 다이하게 생긴 게 이 흐름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안 좋은 흐름이죠. 근데 이제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체질 개선은 아직까지 지금 지표상으로 봐서는 체질 개선은 안 됐죠. 네, 성장률은 반짝 반등시킬 수는 있지만 그냥 계속 꽂아줘야 돼. 그렇습니다. 네. 계속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순환도 그러니까 이 민생 쿠폰으로 정말 해야 될 건 단기적인 성장률 지표만 내세울 게 아니라 선순환됐다는 걸 입증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선순환을 입증시키는 지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소고기 먹는 걸로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뭐 소고기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막 일을 막 두 배로 하나? 그러니까 소고기 먹고 갑자기 막 그러지는 못할 거란 말이야. 생산성이 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걸 엄청 광을 팔 것이고 내년 선거에도 아젠다로 내세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단기 성장이 아니라 그 지속 가능성을 거기서 확보를 했냐. 네네.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냐 아니면 잠재 성장률에 새로운 동력을 찾았냐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놈의 여론조사에서 현재 정부가 잘하고 있다에 꽤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경제를 잘한다 이런 거거든. 여기에 땔감으로 쓰일 거야 이게 분명히. 근데 이제 이 지표 자체를 뭐 조작됐다, 왜곡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반박이고 이 지표는 지표대로 나오는데 이건 당연한 거라니까. 돈을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소비가 진짜 안 될 리가 없잖아. 네네. 근데 이제 이거 계속 할 수 있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주작은 아닙니다. 조작은 아닙니다. 주작 아니고 뭐 한국은행에서 한 건데 한국은행이 뭐 굳이 이번에 이제 그 관세 협상도 그렇고 뭐 저기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핵잠수함 네네네. 핵 추진 잠수함 이제 뭐 트럼프가 승인을 했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그냥 원래 이번 주에 이제 관세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비씨님이 준비하신다 그래가지고 한 꼭지를 잡은 거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핵잠수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보면 그 와중에 좀 억가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핵잠수함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뭐 트럼프가 그거를 뭐 승인했다 해도 뭐 지금 뭐 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는 핵잠수함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의회 승인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게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된다고 해도 뭐 한 10년 이상 걸릴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뭐 미국만 좋은 일 시킬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좀 저는 억가라고 보거든요. 네. 빼먹고 우리 만약에 그거 된다고 하면 우리 빼먹을 거 많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분야인 것도 많고 저는 이재명이 핵잠수함 얘기 꺼낸 거 보고 저 인간이 그래도 공부 좀 했나 보네 그런 생각 했거든요. 굉장히 정말로 제일 내가 지금까지 이재명이 당선된 이후에 이래저래 한 이야기 중에 제일 쓸만한 이야기 했다고 생각한 게 그 핵잠수함 이야기였거든. 아, 예. 제일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다 싶었던 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이래저래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쪽 진영에서도.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중도로 나가는 길이거든. 보편성 확보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라도 억가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하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도 딱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그 비판할 지점을 그냥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 뭐 또 말 다르네 이 정도인데 막 큰일 난 것처럼 뭐 까고 있단 말이죠. 네네. 오히려 지금 협상은 그래도 좀 순조롭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좀 지켜보자. 예. 적어도 그냥 당분간 얼마간이라도. 다만 이제 그 비판을 할 수 있죠. 뭐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점에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 네. 아직도 그러니까 완료가 안 돼서 그래서 환율도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면 분명히 있죠. 네네. 이게 그 민들레 애들 보면 웃긴 게 막 유시민은 막 그랬잖아. 아 현대자동차가 뭐 좀 손에 좀 보면 돼. 막 이랬는데 이거 뭐 타결했다고 하니까 막 야 한국 정부가 막 타결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걔들은 기준이 없어. 웃기더라고 아주. 그런 것도 언론이라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네. 자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